안녕하세요. 노명호입니다. 15세기 조선의 역사 논쟁이 현대에 남긴 유산과 영향, 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려사와 고려서 자료라고 하는 이 책은 자료에 근거한 서술 원칙이 확고하고, 그러한 면에서 전근대의 역사학으로서는 대단히 뛰어난 역사 서술이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한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료 수용의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첫째가 당시 자료들을 보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다양하고 서로 상충하는 자료들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편찬하면서 주자학 이념에 부합하는 자료들에 편중된 자료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념에 배치되는 자료들은 철저히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은 이 고려사와 고려사 자료는 자료 수용의 균형에서 제한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측면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고려사와 고려사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고려시대 역사의 중요한 측면들이 부각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제한성은 직서 자체에 있었습니다. 이 직서를 보면은 직서 자체에서 제한성이 나타나는데, 민감한 중요한 사실들은 직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한적인 직서였다는 얘기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전한 직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의 전면적인 직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근현대 한국 역사학은 오랫동안 이 15세기의 직서 원칙이 온전한 직서라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 때문에 15세기 조선 주자학의 관점에서 서술한 역사의 윤곽을 그대로 따른 그런 결과가 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15세기에 편찬된 고려사와 고려사 자료라고 하는 이러한 책이 완성도가 그 당시의 역사책으로서는 대단히 높은 뛰어난 그런 역사책이었다는 점이 이렇게 근현대 역사학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결과이기도 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적 직서라고 하는 민감한 문제들은 직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핵심적인 제도는, 황제국의 핵심적인 제도는 삭제되거나 개서가 되고, 부수적인 제도만 직서됐다는 것이 제한적 직서입니다. 우선 그 핵심적인 제도로서 삭제나 대소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려 황제, 고려 천자라고 하는 그러한 위호가 배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인용할 때 고려 황제와 천자는 부분 삭제되거나 또는 왕으로 개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금나라 초기 고려에 보내진 제1차, 제2차 국서, 외교문서의 서술에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금나라는 고려 예종 11년과 예종 12년에 제1차, 제2차 외교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서두에 보면은 대금국 황제가 고려국 황제에게 보내는 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도, 외교문서의 형식도 황제국에서 황제국에게 보낼 때 쓰는 외교문서에서 흔히 쓰는 서한체 형식입니다.
그런데 고려사는 이 제1차 외교 문서는 문서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이 사신이 파견돼서 왔다는 사실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외교 문서는 고려 국왕이라고, 고려국 황제 부분을 고려 국왕이라고 개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문서는 제왕문기에 보이는 것인데, 이 제왕문기라는 책은 이승휴가 이 편찬 즉시 충렬왕에게 바쳐진 책이고, 그 자료는, 이 외교문서는 1287년경에 식목도감에서 그 이승휴가 근무하면서 직접 보았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른 관리들도 이 제왕문기를 보고 있었고, 왕에게 그 바쳐진 그런 책이기 때문에 만일 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커다란 죄를 짓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15세기에 고려사 편찬에도 참여하고 있었던 당대의 석학인 눌제 양성지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나라는 제3차 외교문서부터 고려의 4대 관계를 요구해오고, 외교문서의 형식도 황제가 제후에게 보내는 조서 형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고려 황제 천자위호는 고려사에 인용이 될 때 부분 삭제되거나 왕으로 개소됐습니다. 또 다른 제한적 직서의 예를 찾아본다면은 왕건 동상에 대한 서술들이 고려사에 여러 차례 보이는데, 그 중에서 왕건 동상이 착용하고 있었던 황제의 관, 통천관의 서술은 안 합니다. 이 왕건 동상은 현재 우리가 관찰한 바가 있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종 2년경에 만들어진 이 동상인데, 이 왕건 동상이 쓰고 있는 이 관은 황제의 관인 24량 통천관입니다. 황제의 복색인 황색은 고려사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복색은 통천관보다 덜 민감한 제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시아 제1강국 명나라의 조선 견제와 위협이 당시 큰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직서를 하면서도 아주 민감한 사항, 즉 조선의 선대 역사에 황제를 칭했다는 사실, 이 서술은 명나라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고 당시 역사 편찬자들은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이 이러한 이 핵심적인 제도를 삭제하거나 개서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제한적 직서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그 예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한적 직서의 대상이 확대된 사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한적 직서는 세종 5년 12월 병자년의 편찬 논의에서 나타나는데, 고려 군주가 내린 사면령, 대사천하라고 하는 사면령의 서술을 천하를 삭제하고 대사로만 서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천하라고 하는 것은 천하에 대한 사면령과 마찬가지로 이 천하는 고려가 통솔하고 있었던 그러한 영역인데, 이 황제국에서 쓰는 그러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서 예외 대상을 이러한 천하라든지 고려의 천하와 관련된 대상에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그 고려 황제제도 위호를 배제하는 원칙이 그 예외가 된 유일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고려사 악지에 수록된 고려 궁중의 의례용 소각, 풍입송이라고 하는 악곡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고려의 임금을 해동천자 황제라고 칭하면서 고려 임금의 성덕, 고려 천자, 고려 황제의 그 성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풍입송이라고 하는 그 악곡은, 궁중의례용 악곡은 조선시대에도 궁중의례용으로 자주 연주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용향악보라고 하는 그 책에 악보와 가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단 이 조선에서 연주될 때는 가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의 임금이 아닌, 그 조선의 임금이 아닌 명나라의 그 천자, 황제의 성덕을 노래하는 성명천자 황제로 바뀐 그러한 그 가사의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고려 임금을 해동천자 황제로 지칭한 그러한 이 유일한 예외, 정말 이거는 뜻밖의 그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예외가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그 배경을 보면은, 첫째는 이 풍입송이라고 하는 이 악곡의 가사라서 삭제, 해당 부분, 문제되는 부분에 삭제를 하게 되면 운수율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편집 변형에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살릴 수밖에 없는 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고려사 악지의 편찬 시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려사 악지의 편찬은 세종대 말에, 기전체로서의 그 편찬이 진행되는 세종대 말에 진행이 되는데, 이 시기는 명나라의 위협이 약화되고 있었던 명나라의 위협이 아주 더욱 커진 상황, 약화된 상황이 더욱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토목보의 변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건인데, 명나라 정통제가 서북부의 몽골을 정벌을 하다가 몽골 오이라트군의 포로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의 관심이 조선 쪽에 쏠리기 어려운, 그리고 이제 명나라의 위협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었던 것도 아마 작용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으로는 이 악지 편찬의 전체적인 지휘를 맡은 것이 정인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정인지는 당대 문신으로서도 유명했지만 음악 이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인지는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조선 임금의 선대를 신성시화해서 노래한 그러한 악곡의 공동 작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국 임금의 선대를 높이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정인지가 악지를 고려사 악지를 편찬하면서 이 풍입송의 가사가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예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려사는 철저하게 이 제한적인 직서를 하면서 직서의 예외 대상까지 확대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 결과로서 전반적으로 고려의 황제제도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삭제가 됐고, 그 부수적인 내용만 직서가 됐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조종묘호라든가, 또 고려 임금에 대해서 부를 때 쓰는 폐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든가, 전하라고 하는 말은
왕비나 태자에 쓰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도 직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국에 해당되는 그런 그 관제들도 직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임금이 사용했던 황제의 명령 문서식, 제서라든지 조서라든지 직서 등도 직서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수적인 내용만 직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초기에는 이러한 그 제한적 직서의 실상이 파악되지 않아서 이 제한적으로 직서된 이것이 고려에서 그 사용하고 있었던 제도의 전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것은 뭐 황제 제도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역사 파악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010년대 전에 역사 교과서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은 학계에서도 고려의 그 제도를 제후국 제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그 제한적 직서의 실상이 파악되면서 고려 임금이 사용하고 있었던 황제 천하의 제도라든지 고려의 그 임금이 통솔하고 있었던 영역, 그 천하에 대한 이해가 아주 조금은 일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주목되면서 고려 시대의 황제 제도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면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러한 고려 황제 제도의 그 시대적 배경과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황제 제도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한다면은 10 내지 13세기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대단히 그 역동성을 가지면서 다극적인 국제관계를 형성한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어느 그 뒤에 14세기 이후 원명청이 주도한 일극적인 동아시아의 그 국제사회의 그 구도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그 국제관계가 형성되고 있었고, 사실 이때에는 고려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황제를 칭하고 있었습니다. 칭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형적인 그 황제의 나라는 남쪽의 송나라와 북쪽의 거란이라고도 하는 요나라, 이 강대 세력의 남북의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었고, 고려라든지 서쪽의 서하라든지 또 동남쪽의 베트남이라든지 또 일본도 천황을 칭하고 있었던 일본 등도 각기 칭제를 했던 것에, 황제를 칭했던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여러 지역 세력들이 역동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전에는 그 미약했던 세력이 큰 대세력으로 성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전까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던 여진이 크게 흥기하면서 금제국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10 내지 13세기 동아시아의 그 다극적인 국제 관계 속에서의 여러 나라의 그 황제를 칭한 그 제도적 유형은 각 지역별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려 황제 제도의 그 특징의 한 가지를 보면은, 그 대거란 그 동맹의 그 고려 황제가 맹주가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만주의 동부에는 발해 유민 집단, 그 발해가 망한 후 요나라, 거란에 그 복속되지 않은 발해 유민 집단, 그리고 이 요나라에 복속된 그 수겨진과 다른 생여진이라고 칭하는 그 여진 부족들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그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란에 대항하고 있었는데, 고려가 그 중심이 되어서 맹주가 되어서 이들을 규합하는 대거란 동맹을 결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해 유민 집단, 이 만주 동부의 발해 유민 집단과 상여진 부족의 그 정치적인 그 수장들은, 정치적인 집단의 그 수장들은 고려 황제에게 표라고 하는 문서를 올린 것들이 고려사에 보이기도 합니다. 표라고 하는 것은 제후가 황제에게 올리는 문서의 양식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대궐한 동맹이 실제로 작용을 했는가 하는 것인데, 그러한 그 기록이 나타납니다. 고려 현종대에 들어가면서 이 요는 이 거란은 고려를 대대적으로 침입을 합니다. 이 전쟁의 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강감찬의 구주대첩이라고 하는 대승리로서 끝이 나게 되죠. 고려사에는 그러한 그 전쟁의 대승리까지 주로 그 고려의 군사들과 이 거란군, 요 나라의 군대와의 그 전쟁 상황만이, 그 밀고 밀리는 전쟁 상황만이 기록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구주대첩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승리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발해 유민과 상여진 부족들이 이 당시 고려 거란 사이의 그 전쟁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 요나라의 역사책인 요사, 그리고 송나라 측의 기록에 보입니다. 당시 고려와 그 거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 후방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서 이 발해 유민과 상여진 부족은 거란군을 공격해서 대대적인 타격을 입히는 그런 그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그 국외의 다른 역사 기록들에서 나타납니다. 금나라가 건국한 초기의 외교 문서에서 고려국 황제라고 고려 임금을 칭한 1, 2차 외교 문서에서 이러한 내용이 보이는 것은 이러한 이 시절의 역사에 대한 그 기억이 남아 있었던 여파라고 보입니다. 이처럼 10세기, 13세기는 14세기 이후의 동아시아 일극적인 국제사회의 그 세력 관계의 구도하고는 아주 다른 그러한 구도의 국제관계인데, 이 시기의 그 역사관계는 연구도 적고 그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를 그 국제관계를 생각할 때는 흔히 일국적인 국제관계 속에서만 그 전통시대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아시아 역사의 다른 한 측면도 앞으로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의 황제제도를 얘기하면서 한국의 역사의 역동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고려 황제제도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남겨져 있지만 국내외 정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후국을 채택한 조선은 그러면 퇴보였는가? 그렇지를 않습니다. 조선은 명이 주도하게 된 일극적인 새로운 국제 환경의 도전, 그 위태로운 도전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그것을 극복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자학 이념은 그 시대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주자학 이념은 고려 말의 그 여러 사회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바가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조선은 크게 진전된 그러한 그 발전된 면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역사는 조선으로 들어가면서도 역동성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한글도 이 15세기에 창제된 세계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또한 그 15세기에 치열했던 역사 논쟁 역시 이 시기에 그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필요했던 그런 그 역동성을 반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현대의 관점에서는 그 제한성을 우리가 그 제대로 인식을 해야지 제대로 된 한국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체도 그 고려사와 고려사 조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역사 편찬과 또 정치적인 일련의 그 변화와 함께 한국의 역사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